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위험한 곳에 꾸역꾸역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분쟁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대체로 미친 사람들의 장르로 알려진 자연 다큐. 그중에서도 미친 정도 아주 심각한 걸로 정평이 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베리아 호랑이 촬영에 성공해서 세계적 명성을 떨친 박수영 PD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영입니다. 아마존의 눈물에는 초대박 다큐로 각종 상은 물론 극장 개봉까지 했던 김진만 PD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만입니다. 박수영 PD님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회사라기보다는 호랑이 보호하는 NGO 단체. 아,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제 호랑이 보호하는 운동을 러시아하고 만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보호 단체를 아예 하시는구나. 네네. 비영리 보호 단체를. 김진만 PD님은 MBC 계속 계시죠? 네, 아직까지 계속 있어요. 아직까지. 자, 두 분을 소개를 좀 드리면 시베리아 호랑이의 3대 죽음? 네. 3대 죽음이라는 다큐로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셨고 국내 동물 다큐 신기원을 열었다. 그제 신기원을 열었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사람은 산에 가면 고생인데 타고나게도 또 이렇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야 사는 것 같고 이 적성에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죠.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신 걸로 제가 자료 조사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방영됐죠, 그 다큐가. 리메이크해서. 아, 리메이크. 네. 그러니까 제가 촬영한 호랑이랑 저를 촬영해서 PBS에서 방영했죠. 박 PD님을 주인공으로 호랑이. 호랑이와 저를 이렇게 같이. 쑥스러움이 많으시군요. 자, 그래서 미국 전문가가 PD님한테 배우고 그랬잖아요. 기술 전수라고 할까? 고문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참여한 프로는 많아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촬영하고 제작에 뛰어든 거는 외국에서는 2개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베리아 호랑이를 이렇게 다큐로 찍은 게 박 PD님이 세계 최초라면서요.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는 최초는 아니고요. 네. 호랑이를 처음 찍은 것도 최초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최초인가요? 제대로 찍은 게. 그러니까 우연히 산지기들이 뭘 촬영할 수도 있고 네. 또 야생 호랑이가 아닌데 사파리처럼 가둬놓은 호랑이들을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그런 또 호랑이 다큐도 있고. 근데 정말 이렇게 그 가족사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걔가 새끼를 치고 그 새끼를 또 찍고 그 새끼가 성장해서 또 새끼를 치고 이거를 따라다닌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런 식의 다큐가 이제 처음이라는 거지. 20년 전에 처음 찍으신 거죠, 그게? 조선곡의 호랑이였던가요? 그것보다 먼저 야생의 시베리아 호랑이를 생포하락하는 생포기. 그걸 제일 먼저 했어요. 예. 그게 오해가 많았는데 제가 이 자리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당시 프로페셔널 하지 않은 이제 어린 PD라 왜 잡으러 가는지를 잘 설명 안 했어요, 다큐에. 첫 번째 다큐가 네, 그래서 지금 호랑이 포획 장면이었는데 네, 지금 설명을 하자면 호랑이들이 이제 서식 지역이 고립돼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니 막 이런 식으로 인간 개발에. 네, 그리고 벌목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호랑이들끼리 계속 근친교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새끼를 낳기도 하고 자꾸 DNA 그게 약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호랑이를 생포하냐 하면 올가미를 낳아요. 근데 이 호랑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몇 분 만에 발목 자르고 가고 막 뜯어버리고 그래요, 야생에. 그러니까 인간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마리 정도를 포획하면 50마리가 죽어요. 왜 죽냐면 그 자리에 죽는 게 아니에요. 다친 호랑이가 야생동물 사냥하기가 힘드니까 민가로 오는 거예요. 가축을 잡아먹으러. 그러면 타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인간에 의해서 다쳐서 인간 마을로 내려오는구나. 네, 야생동물을 못 잡으니까 알이 하나 없거나. 그러니까 이제 동물원 호랑이를 그 지역에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동물원 호랑이는 하루 만에 마을로 내려옵니다. 사냥도 못하고 완전 달라요. 야생 호랑이하고. 그래도 새로운 호랑이 피를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하바롭스크 주에서
러시아에서 전통적으로 호랑이 사냥하는 방식이 있어요. 생포하는 방식이. 수많은 개를 이제 테스트해서 호랑이를 안 무서워하는 개를 한 6마리 정도 골라서 이게 눈이 한 막 50cm, 1m 이렇게 쌓인 서론을 한 달, 2달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 추적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어미 호랑이는 못 잡아요. 개가 아무리 많이 가도. 그렇겠지. 개가 게임이 안 되겠지. 게임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호랑이를 잡을 건지 먼저 조사를 해요. 새끼가 한 마리에서 4마리 낳는데 호랑이가 예. 서너 마리 놓는 놈이 목표예요. 김진명 PD님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공룡이가 너무 호랑이가 호랑이. 딸린다는 느낌이 받나요? 자, 그래서 이제 오해 아직 안 풀렸어요. 오해가 언제 나옵니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된 새끼는 예. 작은 동물은 혼자도 사냥하고 일종의 반독립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생포해서 봄철에 새로운 지역에 풀어주면 완전 독립할 수 있어요. 성체가 되고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호랑이를 생포하러 갔는데 그걸 잘 설명을 못하고 다큐에서 그냥 호랑이 생포하는 장면만 자꾸 이러니까 아하.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더라고. 25년 만에 오해 풀려고 지금 25년 만에 25년 책으로도 만에 썼어요. 그래서 조만간 나올 거예요. 약간 내가 호랑이를 보호하는 사람인데 호랑이를 괜히 괴롭히는 게 알겠습니다. 늘 안 좋더라고 기분이. 오해하셨던 분들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보존을 위해서 생포했던 것이다. 근데 이제 생포 장면만 집중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박수영 호랑이 너무 괴롭혔어. 그래서 이런 지금 열심히 이미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25년 만에 방금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자 아마존의 눈물 우리 김진만 PD님은 다큐 최초로 시청률 20%의 대박을 치셨어요. 뭐 20% 넘은 다큐들은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다큐가 좀 인기가 많이 사그러들 때라서요. 그때 시청이 잘 나와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났죠. 그러면 최초는 빼고요. 극장판으로도 상영을 했었죠. 네, 따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관객 나오지 않았나요? 네, 한 10만 정도 들었죠. 그것도 크게 화제가 됐고 이후에 이제 남극의 눈물 곰까지 최근에 연출 네. 하신 국내 자연 다큐계의 이다나. 왜 이다나라고 제가 하냐면 원래 이제 동물 다큐, 자연 다큐로 시작하셨던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네, 예능으로 시작했습니다. 남자 셋, 여자 셋으로 시작했습니다. 남자 셋. 그러니까 예능 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쪽으로 빠지셨어요? 그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 거죠. 적응. 연예인분들하고 이제 매니저분들하고 프로그램을 또 두각 나타내는 분들 그런 관계도 잘 하거든요. 예능 PD들을 보면요. 근데 거기서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참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양 PD 선배들 동기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거기가 좀 사람 살만한 곳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능에서 교양으로 옮겨갔고. 네, 그래서 이제 이동을. 근데 했습니다. 교양 중에서도 이렇게 남극 가고 아마존 가고 이거 힘든 일이잖아요. 왜 글로 빠지셨어요? 팀장이 가라고 해서 갔죠. 팀장이 가라고. 네, 박 PD님 옆에 앉게 돼서 아 오늘 잘못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그 사명 의식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최초에. 그냥 50명 중에 한 명은 팀장이 아마존에 꽂혔으니 가야 되는데 서로 안 가겠다라고 눈치 싸움이 되게 치열했었거든요. 운 없게도 제가 복도에서 팀장을 만난 거고요. 그래서 너가 가라. 교양으로 들어와서 성골 진골들도 있죠. 교양으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네, 하지만 예능에서 오면 약간 육두품이거든요. 어떻게든 생존은 해야겠고, 그래서 가라라고 해서 일단은 가봤습니다. 아마존.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남극 다큐니 곤충, 뭐 곰 다큐를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죠. 점점. 고생은 했지만, 네. 자 이렇게 완전히 출발이 다르신데 우리 박 PD님은 처음부터 동물 다큐 하셨잖아요. 저는 입사할 때 올빼미 이런 거 하셨던데 보니까. 그런 것도 저는 처음부터 자연 다큐를 하겠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자연이 좋으니까 그랬겠지만 도시에서 인간들을 촬영하는 건 좀 싫더라고요. 인간하고 안 맞으셨구나. 우리 김진만 PD님 인간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지금. 심지어 그게 어느 정도냐면
스스로 EBS에 있다가 예. SBS로 이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서 자꾸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을 하라는 거예요. 그다 바로 때려치우고 돌아왔어요. 아. 김진만 PD님은 PD수 하셨잖아요, 그죠? 네, 했었죠.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또 쉽지 않은 보냈고요. 시간들. 그러니까 예능도 안 맞는데 피디수도 안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편성국이라는 데도 가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아마존을 여기선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죠. 이거밖에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까지 안 맞았으면 또 있겠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원래부터 자연 다큐를 하신 분과 사방팔방을 헤매다가 자연 다큐에 정착하신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그 야생의 조선곡 있잖아요. 네. 20년 됐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어서 시베리아 호랑이 3대 죽음 연속으로 나왔잖아요. 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잠복지. 첫 번째 촬영 때는 잠복지를 나무 위에 텐트를 쳐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굴을 파가지고 네. 비트 아닙니까, 그죠? 네네. 땅굴 파가지고 지상으로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레이션 보면 잠복 28일째, 잠복 58일째, 잠복 85일째 막 나오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거 이거 계속 그냥 잠복하는 거예요? 계속 땅속에 있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쯤은 보급품을 받아야 돼요. 주먹밥도 받아야 되고 배설물도 내보내줘야 되고 물도 다시 받아야 되고 배터리도 교체해야 되고 그러면 보조팀들이 보급품을 갖고 와요. 그럼 저는 안에 쓰레기들을 다 내보내고 그때 잠깐 한 서너 시간 밖에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땅속에 있다가? 예.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좁은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책도 읽고 이 물병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막 뭘 써놨잖아요. 네. 이런 걸 수도 없이 읽으면 외워져요. 읽을 거리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는 철학책이나 노래책 있죠. 노래책. 노래 네. 악보. 악보. 그걸 갖고 가요. 악보를 외우는 악보를 겁니까? 마음속으로 부르는 거죠. 트로트도 부르고 아, 소리 내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소리치면 호랑이가 안 오니까. 소리치면 호랑이가 오겠죠.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니면 잠복 28일째 막 잠복 57일째 잠복 85일째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기서 그냥 계속 있는다는 얘기인가. 한 달에 한 번은 잠깐 나가요.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그 좁은 데서 좁지만 네. 나름대로 지낼 수 있도록 안에를 잘 만들어 놓습니다. 뭐 텐트 조그마던데 아주. 나무 위에 잠복을 하는 경우는 네. 오랜 기간 잠복할 수 없어요. 급하게 그 지역에서 호랑이를 촬영하거나 한 달 정도 이렇게 할 때 나무 위에서 하는데 한 달. 길게 할 때는 무조건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무 위는 너무 추워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덜 추워요. 땅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됩니까? 크기가? 반평? 2m, 2m. 2m, 2m. 땅 깊이는요? 깊이든 한 1m 80? 아, 쓸 수 있는 정도? 좀 꾸부정한 정도? 그럼 밥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주먹밥을 수백 주먹밥. 개씩 싸갖고 들어가죠. 그럼 꽁꽁 얼어 있어요. 그럼 아침에 가스버너를 써야 돼요. 석유를 쓰면 냄새가 나서 호랑이가 안 와요. 가스버너는 또 추우면 얼어붙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를 품고 자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켜서 물을 데워요. 거기다 주먹밥을 넣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해? 한 달치를? 한 달치를 그 물을 받아 넣죠. 화장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물이 다 떨어지면 거기에 소변이 가득 차 있어요. 아, 물 마시고 거기다 소변. 두 개를 가져가죠. 물통을 큰 걸. 그러면 하나, 대변은 하나. 어떻게 합니까? 대별도 특별 제작한 네. 패키지가 있어요. 냄새 안 나게. 2중 3중으로 봉해서 한 달치인데. 바켓을 가져가죠. 그거 넣고 뚜껑 닫고 또 비닐 씌우고 냄새 안 나게. 외롭지 않나요? 어떨 땐 좋아요. 근데 계속 있으면 예. 그렇게 사람이 하고 막 어울리는 걸 싫어했는데도 나랑 말이 통하는 인간 종족이 진짜 그립다니까요. 그거를 그럼 몇 달씩 하는 겁니까? 한 번 들어가면 6개월. 아, 이거는 상상을 넘어서는. 이거를 강제로 시키면 아무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걸 좋아하니까
언제 줬습니까? 제가 이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전공은 연구하겠어요. 근데 문학이 좋아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는 자연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소장수였는데 소를 몰고 5일장을 가야 되잖아요. 밤새. 오후 4, 5시 되면 파장이에요. 그러면 소를 몰고 또 새로운 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 혼자 걷다 보면 느끼는 게 좀 다르죠. 자연에서 무슨 미세한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아, 소 몰고 네, 다니면서. 산 넘어가고 들판 가로질러 가다 보면 막 들리는 자연의 소리가 저게 무슨 소리일까? 저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거. 그러니 산에 땅굴 파고 들어가 있으면 바람 소리 같은 게 좀 달라요. 바람들이. 파도도 다 달라요. 그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아무리 시베리아 가 있어도 도망 안 갈 여자를 회사에서 딱 지금도 EBS PD예요. 이 사람은 내가 호랑이 촬영하러 한 6개월 1년 가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갔는데 바람 피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연애는 어떻게 하지? 연애 데이트 한 번 안 하고 영화도 한 번 안 봤어요. 그냥 내가 사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1, 2, 3번이 있는데 1번이 너다. 근데 네가 나를 싫다면 나를 제일 좋아하는 여자하고 그냥 결혼하겠다. 시간도 별로 없다. 협박이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장모님을 데려오셨더라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데이트할 필요 없었어요. 서로 아니까. 아니, 사모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다, 이 버전은.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1번 안 되면 2번으로 갈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 1번 내가 널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냐고 묻지는 않고요. 그건 안 물어보고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너인데 네가 싫으면 나를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걔랑 하겠다 이랬지. 보도 못한 협박을 하시. 실제라니까요 그건. 2번 3번을 말씀 안 해주셨고. 그 당시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한 30년 살다 보니까 그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최근에 한 뭐 2, 3년 전에. 그게 30년 지나가서 사모님도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누구야. 30년 지나고 나서 그게 누구야? 자, 한 번 들어가면 최소 한 달이군요.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6개월 잠복을 못했어요. 아 호랑이 발자국이 있어. 먹이를 잡아놨어 호랑이가. 그러면 이걸 반쯤 먹다 말았는데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급하게 나무에 텐트를 쳐서 며칠간 잠복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가 우발적으로 촬영이 되지 한 가족이 계속 촬영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호랑이 추적 방법을 몰랐으니까 그때만 네. 하더라도. 그래서 한 지역을 샅샅이 조사해 갖고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 그 호랑이의 형태 발자국 크기 이제 A라는 호랑이만 추적하기 위해서는 개의 생태 조사를 쫙 해요. 여름 6개월 동안. 그리고 걔가 올만한데 잠복지를 몇 군데 미리 파. 조사를 6개월 해서 그다음 6개월은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 반경이 워낙 넓으니까 한 놈 딱 찍어가지고 요놈 다니는 길목을 전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제일 잘 올 곳에 비트를 파는 거군요. 거기서 파고 다른데도 몇 군데 파놓죠 미리. 왜냐하면 여기 뭐 오지 않고 또 어떨 때는 수컷을 데리고 오면 또는 또 새끼를 데리고 오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한 서너 군데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일단 기본 사전 조사만 6개월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매년 또 달라지니까. 자, 또 아마존 얘기도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존 조회부조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턱 뚫어가지고 공 삽입하는 네. 뽀뚜루라고 하던데. 네. 예. 그거만 제외하고는 네. 잘생기고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지역의 북부 쪽은 그렇게 좀 늘씬한 분들이 많고요. 굉장히 또 늘씬하다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또 좀 약간 땅따라시고 체격이 좋으신 분들이 그게 있고요. 근육형으로 바뀌고. 네. 근데 아주 가볍게는 설사나 배탈 또는 벌레 물린 거 또는 독사 네. 악어도 크더만요. 네. 악어 이런 위험이 사방팔방에 있잖아요. 네. 호랭이는 호랭이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하지만 이건 사방팔방에 위험이 있잖아요. 네. 전기가오리 같은 녀석들이 또 위험하죠. 전기뱀장어니. 전기가오리? 네, 잘못 밟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의 전기예요? 네, 우리는 전혀 면역이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우리는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떻게 대비해요? 일단 이제 팀장이 가라고 했으니까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브라질 아마존 지역은 외부인들이 알아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브라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에이전시를 붙여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 조회 부족을 세계 최초로 허락을 받았다면서요? 한 두 번째로 알고 세계 있는데요. 두 번째. 프랑스에서 한번 찍은 적이 있고요. 네. 이제 원시 부족과 접촉 부족으로 나뉘는데요. 접촉 부족은 그렇게 촬영이 어렵지 않습니다. 허가받고 이런 인간과 과정이 접촉해본 문명을 접촉해본 받아들인 부족들은 어. 사실 촬영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럼 KBS 예전에 도전지구 탐험대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만나보기도 했었죠. 근데 문명에 들어가지 않은 부족은 원래 브라질 법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가끔씩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할 때 외부 다큐팀에 푸티지를 요구하는 거죠. 너희가 찍은 것 좀 다오. 자기들이 원시 부족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도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들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고 허가를 해주는 거구나. 네. 대신 이제 저희가 찍은 자료들은 넘겨야 되죠. 그래서 그런 허가를 받고 운 좋게 사실 간 거고요. 타이밍이 맞았던 네. 거구나. 거기서 이제 뭐 독산이 재규현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요. 에이전시가 그런 경험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현지 전문가가 그렇죠. 따라가는 거죠. 픽서라고 하거든요. 네, 네. 뭐 수십 년 동안 그걸 하신 분들이라서. 근데 그거 독산 이런 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사람이죠. 부족민이 더 무섭죠. 원시 부족은 안 무섭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가져갈 게 없어요. 뭐 돈이나 물건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연으로부터 얻으면 되는 거고. 문명과 접촉했던 부족들. 그 문명과 접촉을 해서 문명을 받아들이는 부족은 이제 무서운 거죠.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비싼 장비들, 그다음에 제작비, 물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신발, 옷 뭐 이런 것들이 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밀림이고 경찰력도 닿지 않는데. 닿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쨌든 이들은 생존하려면 마트 가서 물건을 사와야 돼요. 배를 타고 며칠씩 가가지고. 특히 중요한 게 사냥 총 같은 거죠. 총알. 이런 것들은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사야 되죠. 근데 그런 돈을 마련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드무니까 우리 같은 촬영팀이 오면 아주 좋아하죠. 일단 쟤네들 어떻게든지 해보자. 혹시 그러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라져버린 촬영팀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친 부족들도 있고요. 달라고 하면 줘버려야 됩니다. 행정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섭구나. 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죠. 뭐 독충이나 이런 것들은 배를 타고 24시간 안에 인근 병원, 도시로 나가서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뭐 말라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죠. 정글에 살긴 사는데 문명과 접촉해서 돈이 필요하게 된 원주민들이 가장 무섭다. 95%가 이제 문명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한 5% 정도 남긴 남았나 문명을 안 가진 부족들이. 그래서 문명을 가진 부족들의 삶도 너무나 피폐해졌고요. 전염병이 들어와서 부족민들의 삶을 망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면역이 없으니까. 네, 문명을 받아들이면 그걸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돈 벌러 나가고 도시로 나간 애들은 안 들어옵니다. 결국 인간의 얘기가 돼버리네. 네, 아마존을 할 때 사실 문명의 이야기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북극의 눈물은 환경 다큐였거든요. 그렇죠. 눈이 녹는다는 온난화의 이야기야. 그래서 슬프다는 어떤 슬픔의 눈물이라는 뜻이었고요. 아마존은 그냥 아마존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문명이 아니라 그냥 환경 다큐라고 해서 이제 아마존의 눈물이 된 거죠. 가기 전과 실제 도착해서의 기획이 좀 바뀐 거네, 말하자면. 네, 그렇죠. 네. 문명 다큐에서 환경 다큐로, 실제 휴먼 다큐로. 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건 결국은 문명과 만난 인간들이었고. 네, 그게 가장 위험했습니다. 네, 이거는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곤충 때문에 죽는 줄 알았죠. 부족민들은 물려도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조사를 다 하죠.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너희 재규어 사냐 안 사냐? 안 산다? 다행이다. 앞에 걸 오피셜한 거고. 아나콘다 있냐? 없다.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해서 흡혈박쥐 좀 있는데 뭐 모기장 치면 괜찮다. 그래서 갔는데 이상한 삐용이라는 이제 모기 같은 샌드플라이의 일종인데 이게 물기 시작을 하는데 부족민들은 멀쩡하니까 자기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한테. 면역이 있으니까. 우리는 면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간지러우니까 긁으니까 막 수포가 생기고 나중에 온몸이 엉망이 됐죠. 아무리 뭘 뿌려도 안 죽어요. 뭐 몸에 뿌리는 약 있잖아요. 그거를 한 2cm 정도 될 정도로 그냥 다 뿌려봤거든요. 그래도 다 물어요. 다 물어요. 네. 죽는 줄 알았죠, 사실. 그러니까 무슨 아나콘다나 악어 이런 거 아니라 독충들. 독충들. 그 비트에는 혹시 그런 게 없나요? 벌레 많지 않나요? 시베리아는 아무래도 아마존보다 풍토병도 별로 없고
곤충도 없고. 근데 문제는